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낸 문자가 화제입니다. 정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철희 의원이 부끄럽다고 얘기한 그 국회에 여전히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을 마쳤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름이 도용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당연히 거쳐야 할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출장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 출장을 간다면서 관광만 하고 돌아온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또 최근 중앙공원 아파트 특혜 시비라든가 또 광주역 일자리 문제 이런 사안에서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정치인들의 윤리의식, 책임의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김보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공공 정책 플랫폼 광주로의 김현영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님, 네. 갑자기 요즘 당이 좀 바빠지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철도 아닌데 네. 내년 경선 선거인당 모집 전수조사를 다시 하신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번에 당내 입당 원서에 대한 전수조사는 외부의 문제 제기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 공정한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입당 원서 접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정성과 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권리당원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시당에서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의결과 중앙당 승인, 그리고 저희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정 지역에 대한 입당 원서에 대한 조사, 그리고 특정 주소에 다수가 입당된 사례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박탈 자격 박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과 공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으로 신청된 분들이 주소, 주민등록번 이런 게 다 맞는지 예.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기면 당원 자격을 박탈할 거다. 네. 그런 얘기시군요. 네. 근데 그것을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당에서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네,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그렇군요. 있었고 저희들 중앙당과 끊임없이 논의해왔고 또 저희 시당 차원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 김 이사님,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권리당원 모집할 때 이런 식으로 모집하면 좀 불법 편법 모집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들이 시민단체 쪽에서 있었었죠? 네, 처음부터. 당연히 있었죠. 네. 그리고 기간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된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의 특징은 곧 예선이 곧 본선이 되는 지금의 지역 구도의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18년 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광주시 유권자가 117만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그 8월 달 기준으로 민주당 당원이 33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거의 15만에 가까워 14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 특정한 정치 세력이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세력을 굉장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선은 염두에 두지 않고 경선만 통과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룰을 어떻게 바꿔도 변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권리당원을 누가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예를 들면 특정 정당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당선이기 때문에 여론은 보지 않고 권리당원 많이 모집해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룰은 어떻게 바꾸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정치 세력의 다변화가 어떻든 필요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 교수님, 우리 시민단체 쪽 얘기는 요거 룰 좀 바꿔가지고 안 된다. 어차피 특정 정당이 지금 지역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룰을 좀 더 상상력을 우리가 넓혀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 바꿀 수도 있는 문제죠. 사실 이것은 지금 당원 가입의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 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확인 절차 없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주거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어도 직장의 주소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후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 당원을 내가 많이 모아주겠다 그러면서 입당 원서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아는 직원 이름을 싹 다 적어서 내더라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했다고만 하면. 왜냐하면 다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라면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들이나 산업시설이 많아서 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당원 가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이 있는가 하면 대신 그것에 따르는 위험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완하려면 결국 이제 당원 가입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제 까다롭게 하는 건데 과연 무엇이 더 득이 있고 실이 있는지 이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예전부터 선거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됐던 문제가 뭐냐면 뭔가 본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약간 흥행몰이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모든 정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선이나 이런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 전체를 전부 다 이제 일종의 이제 컨벤션처럼 이용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당원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필요가 당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지 광주나 전남 지역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속성상 더 많은 당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이벤트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 거기에서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턱을 낮추는 게 옳았다? 그게 좋은 방법이다? 득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원이 늘어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대신 그 당원들의 충성도라든지 아니면 그 당원들이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서 가입을 했는지 이것을 좀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해도 사실 그 금액이 월 당비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낮으면 사실상 옛날에 뭐 당비 대납 문제도 있었지만 당비를 자기가 낸다고 해도 사실 큰 부담이 안 되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당으로서는 정당 가입이 쉬워지니까 당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당원들이 사실 비당원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당의 기본적 속성상 저희가 입당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의 기본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원을 확충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저희 시당에서 이번에 그 어떤 입당 절차가 간소한 만큼 입당 서류 접수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한 겁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일정 기간 온라인 입당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 거주지 조사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입당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당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턱이 낮은 만큼 그것들이 갖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수조사나 어떤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선 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선거가 닥쳐서야 경선 룰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전에 제정됐기 때문에 준비 기간 1년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이 1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선 룰을 일찍 결정한다는 것도 또 저희로서는 중요한 시도였고 또 정당 사상 최초로 이번 경선 룰 자체를 권리당원의 온라인 직접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 룰에는 그 강화된 윤리적 책임성이 강화된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됐고요. 저희들이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 신인들을 위한 공천심사 가감산 규정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이 지금 입당 절차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전체적인 경선 룰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모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당원 모집을 권리당원 모집을 많이 해서 50대 50 그 여론조사 절반 뭐 권리당원 투표 절반 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바뀐 공천 룰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영향력의 그 강도가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정당 당원 모집의 활동은 본인의 정치적 활동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소지를 속이거나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당 원서를 모으거나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불법 사례나 편법 사례는 철저히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그런 공정성과 엄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근데 그걸로만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지역은 민심 자체가 민주당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룰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특수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룰을 만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결론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거. 물론 거르고 구체적인 정보 입력 과정이라든가 모집 과정을 체크를 하더라도 저는 이걸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성을 가지고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룰을 오히려 만들거나 중앙과 다르게 뭐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이사님 생각에는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적용되는 룰과 호남 지역 적용도를 다르게 가야 된다는 저는 그럴 수도 말씀이십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자체가 몇 가지 룰을 그냥 개정을 한다 해서 해결된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아시듯이 중앙 정치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성향에 따라서 투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이게 좌지우지되고 있고 또 지방 정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변화를 어떻든 이제 힘이 있는 세력에서부터 조금 만들어내는 포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룰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도를 이야기하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떤 그 개선을 하더라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합니다. 네. 그 인간이 만드는 어떤 제도 방법들이 뭐 100% 완벽한 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각자 입장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네. 당의 입장 다르고 또 우리 교수님 입장 다르고 시민단체 입장이 다른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보현 정책실장 입장은 이걸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좋은 제도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도 김현영 대표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한 거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심원단도 해봤고 전당원 투표제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선 방법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선 방법도 다 장단점이 뚜렷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걸 깜깜이 경선으로 가서 경선 직전에 경선 룰을 확정했다면 이런 무리가 미리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또 한 가지를 시도한 거죠. 소위 최소한 1년 전에 경선 1년 전에 경선 룰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최소한 지방 단체장들 선거에서 다 적용했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실행해봤기 때문에 이것들 계속 보완해 나가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마 정당제도나 저희들 의회 어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뭔가 좀 의도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잘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당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 그 전체적인 저희 8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네. 권리당원 모집 이후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는 후보들은 없습니다. 유불리를 판단하는 후보가 없다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번 권리당원 모집 경선을 통해서 어떤 경선의 판도가 결정나 있는 지역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저희들에게 좀 특별하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이 됐다고 항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거는 뭐 저희도 엊그저께 보도를 했습니다만 나는 입당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입당이 됐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물어온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대리 입당 절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당 원서가 누구를 통해서 당에 전달이 됐는지를 저희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한 전 당원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아보고 본인의 입당 여부를 확인하신 분들이 시당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역추적해서 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내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공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당에 어떤 제출된 입당 원서에 대한 그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확인 작업을 한 달간 진행할 것입니다. 한 달간 진행한 이걸 거친 뒤에 권리당원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절차가 추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당 원서를 내고 난 뒤에 또 매달 당비를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당비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두 가지- 두 다른 가지- 사람 이름으로 가입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해줄까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기 핸드폰 결제 방식이고요. 네. 하나는 CMS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당원서에 CMS 방식 같은 경우는 자기 계좌번호를 적어내야 됩니다. 대개 이제 그 항의 전화를 받을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를 입당시켜 놓은 경우이거나 가족들 간의 입당 사례가 사실은 많습니다. 특별한 친한 지인. 그러지 않고서는 핸드폰 결제라든지 CMS 방식밖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뭐 현금으로 대리 납부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당 쪽의 인식은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문제를 크게 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무리해서 입당 원서를 모집한 사례들이 저희들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소지 작업이나 본인 의사와 반하는 건지를 다 확인 작업을 아니 거치고 근데 있는 겁니다. 입법자가 되실 분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권리당원 자체만 삭제하는 의미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후보에 대한 것을 일정한 징계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민사회에서는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를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권리당원 한 사람을 박탈을 하거나 자격 자체를 없애는 거 이렇게 시민들은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네. 저희들이 일단 실거주지 확인 작업이나 전수조사 이후에 거기에 따른 후속 자금은 시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네.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네.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방법들을 또 고민해 보시겠다. 네. 그런 얘기시군요. 교수님 뭐 더 이 사안에 예. 대해서는 뭐 아니 아직은 이렇게 불법이라고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원 모집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이제 권리당원들이 이제 앞으로 당비를 못 내는 분들이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취소 처리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당비를 내면서 당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정 후보가 지시를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라도 쓰라고 지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열이 되는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분을 돕겠다고 나서는 분들 중에 조금 뭐 무리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있겠죠. 근데 그 책임을 후보자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사법적으로도 별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또 과한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시민의 정치적 자세나 어떤 윤리의식이 좀 더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가능한 일이고 뭐랄까요 개인의 권리의식이나 개인 정보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함께 좀 나아지면서 점차 해소될 문제라고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리당원 문제의 모집 문제 정리하기 전에 아까 김 이사님께서 그 얘기 잠깐 하셨죠. 이 지역만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고 이 사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만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선거법과 연계도 문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배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고 저는 교수님 말에 약간은 이제 좀 반대 의견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의 내기 때문에 지역 학연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합니다. 후보자가 모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선을 이야기하지만 본선 자체 본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조처가 없이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그냥 이게 도의적인 문제라도 시민 의식 문제만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충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지방의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최근에 민주당 윤리심판원 엊그저께 계셨죠? 네, 어제 저녁에 열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까? 네. 북구의회에서 통영 출장 갔다 온 게 문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보도가 됐고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가 불편하면 예, 제가 잠깐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죠. 북구의회 4명이 통영에 출장을 갔는데 사실은 통영 가서 공식적인 또 출장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관광만 하고 왔다. 지금 이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어젯밤에 윤리심판원 광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있는 윤리심판원이 문을 열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논의 결과는요? 예,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한두 차례 더 이 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해당 의원들의 소명의 기회까지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윤리심판회의가 한두 차례 더 열려서 최종적인 조치 결과는 조금 더 지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광주시당의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이렇게 기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 지방의회만 해도 2명이 출당 조치됐습니다. 출당 조치가 됐다. 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 사실은 네. 의원들이 좀 이렇게 뭐 외유성 출장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가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 같은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달에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도 한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올해 초에 했던데 국민들의 70% 정도가 지방은 해외 연수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들의 인식 눈높이하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결정난 일인데 광산구 의회가 호주로 이렇게 연수를 잡았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이것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호주 여행 가셨는데 심사위원회 거치지도 않았고 이제 물론 이제 의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사례와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을 대충 평균을 재보니까 한 220에서 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로 올렸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기초의원 의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의회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정말로 그 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역 내에서 집권 여당이라는 민주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북구의회 상황은 잠깐 말씀드렸고 김 시장님 호주가 다녀온 서구의회 이건 좀 사안이 좀 복잡해 보이던데 예. 얘기들도 좀 다루고요. 일단 서구 의원들의 해명은 서구의 공무국외 출장 조례에 따라서 이번 연수는 지방자치단체장 요청을 받아서 실시한 것이고 그게 민관 의회 합동 27명입니다. 그 연수단위 총. 그중에 의원이 6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의회의 심사와 당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저희들한테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당에서 지방의원 국회연수 규칙을 만든 이유는 저희들이 단순한 심사의 유무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외유성 국회연수를 지향하고 내신에 있는 연수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구의 연수가 끝나자마자 저희들 의회 규칙에 따르면 연수 종료 15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15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 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해당 연수의 성격과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실 때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이번에 서구 의원들은 의원들만 가신 게 아니고 구청장도 가고 사회단체 관계자들도 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안 받았다. 예, 자기들은 그렇게 해명을 이게 했습니다. 지금 예.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냐 안 받아야 되는 사안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다는 얘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이사님, 지금 광주시의회 윤리위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들의 자질이 정말 의심스럽고 이것을 임명한 중앙당 그다음에 지역당 민주당의 역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공천을 할 때는 중앙당 입장이라든가 시당 입장을 철저히 반영하면서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못 지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 그다음에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오히려 더 징계 문제라든가 책임성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서구의회도 사전 심사를 받고 뭔가 검토를 한 뒤에 갔어야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내용도 보면 상당히 좀 호주라는 지역이고 전문적인 이게 위원회와 관계없이 또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의 역할을 그다음에 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 교수님, 사실은 이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문제 가서 성실하게 목적대로 안 하고 관광하고 온다 이 얘기 정말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사실은 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외 연수, 해외 출장을 하는 의회가 찾을 수 있나요? 어느 게 더 흔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꼭 이건 지방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기 국회의원들은 때문에요. 더 하나요? 뭐 국회의원들도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었지만 해외에 이제 피감 기관 찾아서 이제 뭐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외통위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그분들도 결국은 이제 국감은 하면서 결국 이제 관광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제 꼭 어떤 분들의 자질 문제로만 환원해서 보면 조금 뭐랄까 문제 해결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 연수의 필요성을 스스로 별로 절박하게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수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연수용으로 예산이 할당되어 있으면 그 돈은 쓰고 싶겠죠. 남아서 반납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냥 외유성 연수랍시고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일단 뭐랄까 그게 이제 자질하고 약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원으로서 뭘 하고 싶은지 야심도 있고 지역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뭐 욕심도 있고 이런 게 크면 클수록 연수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연수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핵심이 또 이제 의회라는 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구청장이나 시장의 경우는 직접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관료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구청장이더라도 구청에 소속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출장 필요가 있을 때 그 출장 계획을 짜도록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잖아요. 반대로 의회에서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요. 그리고 기껏해야 사무국 직원 몇 명 있을 텐데 그 사무국 직원들이 바로 그런 연수 일정을 짜거나 또는 어떤 지금 여기 이제 북구 의장님의 출장이었는데 그 출장을 정말 내실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일정 조율을 하는 능력들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인지 그걸 좀 일단 좀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좌진을 충분히 두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탓을 할 수 있는데, 충분한 그런 역량이 상대적으로 의회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대의기관이라고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누구나 들어가서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그 기간 동안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훈련할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은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은 채로 잘하지 못한다고 혼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질 문제가 아니다. 자질 문제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만 추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지방의원들에게 연수비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무국의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장비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출장비 예산을 사용하는 유일한 명분은 연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연수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별도로 지방의원 국외연수 자체는 100%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외 출장비 가지고는 실은 전문 교육기관 위탁 연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바꿔서 전문 위탁기관 연수를 갈 경우에만 그 연수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책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출장 경비는 철저한 목적의 공무상 국외 출장 시에만 사용하는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공무 출장 예산과 연수 예산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까 그 책정되어 있는 예산 자체를 그냥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그 출장료비인데 연수에 썼다고 하면 잘못 전용한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출장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출장의 성격 중에 연수 출장도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베를린에 있을 때 그 희망제작소라고 하는 단체가 주관해서 목민관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베를린으로 연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동독 지역하고 베를린 지역을 이제 일주일 동안 여행하시면서 여기저기를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목적은 뚜렷했어요. 뭐냐면 구도심 재생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동독 지역이나 베를린 지역도 다 그렇게 해서 과거 동독 정부 때 있었던 지역이 새로 이제 재생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모범 사례를 이제 보겠다고 해서 오셨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희망제작소 같은 어떤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내실 있게 짜고 그리고 전문가가 동행하고 그리고 현지의 전문가도 섭외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여러 구청장들 그리고 각 구청에서 그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도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들을 동행해서 같이 왔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연수가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실 의원들은 이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자기 목적성이 뚜렷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사실 불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이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좀 나서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나 학계나 이런 전문가 집단들도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주제별로 분야별로 그런 연수 프로그램들을 짜고 해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도입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모범 사례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출장비 문제는 알아서 이제 뭐 의회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연수가 과연 필요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동의한다면 내실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국외든 국내든 간에. 사실은 지방의원들이 무슨 행정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들어오고 또 이제 당선돼서 처음으로 이런 행정을 접하는 분들도 있고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연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시당에서요. 실은 이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저희 지방의원, 당 소속 지방의원 5명하고 각 구청의 도시재생과 문화담당 공직자 17명이 합동 국내 연수를 2박 3일간 실시했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프로그램 도움도 받았고요. 또 현장에서도 전문가들 자원봉사를 3일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의 린스타트업 제작소, 서울혁신센터, 인천 디자인지원센터, 또 서울 은평구 구산 도서관마을, 경기도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 또 청주의 구연초저장을 새롭게 동부창고라고 문화센터로 이렇게 재생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2박 3일간 둘러봤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어떤 전문가들과 또 우리 시민사회와 의회와 또 행정이 함께 협업해서 국내외에 정말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의회만의 단독 연수가 아니고 저희 광주시의 현안 정책과 관련된 이런 어떤 모범적인 연수 사례들은 자꾸 저희들이 재생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 TF를 만들어서요. 그 전체 시의회 5개 구의회 운영위원장, 부의장들이 전부 참석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같이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아직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제도적 예산관계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이 연수를 실시하고 구청의 한 공무원께서는 도시재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도 하셨고 굉장히 다들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이렇게 민, 관, 의회 이렇게 함께 가면요. 서로 또 눈치 보고 조심도 하고 또 서로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또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좀 빡빡하게 짜면 안 가려고 하는 의원님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김 시장님 사실은 이제 지방의원도 해보신 경험도 있고 그러신데 지금 의회 분위기들이 어떻습니까? 좀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위기인가요? 저희 당의 학습 모임만 해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떤 문제된 것들을 크게 키우시는데요.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시당에도 더민주 광주학당이라는 모임이 있고 여성 의원님들끼리 따로 여러 구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여성 의원님들 학습 모임이 하나 또 있고 또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의원님들이 모여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안에서도 어떤 이러한 그 정책 개발과 어떤 공부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희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의원들께서 지방 의원들께서 광주 지역에서 열심히 모여서 공부도 하시고 좋은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 이사님 그래도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기엔 아쉬운 점이 많으시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원들에 대한 연수 아까 저는 자질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지방 정치가 없고 정당 정치가 상당히 지역 내에서는 특히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이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의회 활동 과정에서 연수 내용이 나와야지 연수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로 생각해 버리는, 그러니까 의회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정책적인 내용이라든가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해 보고 싶어서 연수가 가는 방향이 나오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다시 하반기에 뭐 의회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고서 가야지 구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연수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는데 사실 이 연수 문제 말고도 좀 최근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업무 추진비를 자기 식당에 가서 계속 썼다든가 또 뭐 성추행 논란이라든가 또 뭐 북구에 있는 어떤 의원은 겸직금지에 사회복지기관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 부인을 사회복지기관장으로 또 유촉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자 이게 근본적으로 좀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그 품격이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공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방 정치인들이 일단 유입 구조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야심이 있는 인물들이 지방 정치에 뛰어들 수 있도록 뭔가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 의회의 의원이 돼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본다고 하면 그냥 지방 의원 계속 몇 선 더 한 거라는 분위기거나 아니면 한 번 하고 그만둘 거라고 하면 굳이 잘해야 될 이유가 없고 자기를 관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자기 역량을 계속 개선해야 될 이유도 없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 뭐 청장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계속된 그 야망을 표출할 수 있는 이 통로로서 작용을 해야 이 뭐랄까요 중간에 자기 커리어를 계속 관리하면서 이제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지방의회에 인재의 유인책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질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견제 문제인데요. 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치,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감시 역량도 좀 부족하고 언론의 감시 역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방의회에 야당이라는 존재가 또 없기 때문에 또 뭐 어떻게 보면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전반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것은 이제 중앙에서 입법 권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입법부 즉 국회가 자기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이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의회 내에 견제 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지역구도, 지역 정치 구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이 우리 호남 지역이 어떤 특정 정당이 우리 김보연 실장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의원들의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전혀 견제가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김 이사님? 이제 일단은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관련돼 가지고 네. 어떻든 다양화하려면은 이것이 구체적인 제도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선거법이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차기 지방선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편성 자체가 구도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하나 있고요. 또는 저는 이제 어떻든 이제 민주당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공천한 정당의 책임론을 저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려면 책임 있는 정당은 중앙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정확히 자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의원들을 통제하거나 교육을 다 일일이 다 시키거나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거기다 응당한 책임을 쥐어주는 역할이 이제 민주당 시당 같은 역할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수 정당이 어떻든 있습니다. 근데 소수 정당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제도적으로 배려를 여당인 이 지역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배려를 해서 그분들의 좀 역할을 높여줄 것인가. 물론 이제 그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스스로 높여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어떻든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인
지원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신다면 시민단체 역할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를 좀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 이사께서는 지금 시당을 향해서 해당 당 소속의 의원들을 좀 잘 뭔가 지도해야 된다, 뭐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선출된 권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당이 관리하기가 이제 김영 대표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정당의 활동, 상당한 활동 근거 자체는 선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당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도 했습니다만 저는 국회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 일반 국민의 감정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상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개 부처를 상대로 한 상임위를 구성해서 일을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는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가 5대5가 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당 명부식해서 국민들의 어떤 투표 결과가 정확히 정당 의석수 비율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방의회도 사실은 지방시의원 정수도 좀 늘리고 그래서 비례대표 50% 정도 가고 그 비례대표들에서 정당 명부식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당적 구조도 좀 다양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어떤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언론에서도 잘 못 느끼셨을 겁니다. 지난 6회 동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하신 분이 26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7대 지방선거에 공천 신청자가 160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지난번 국민당과의 분당을 겪으면서 우리 광주의 지방정치 자원의 40% 이상이 사실 당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 자원으로 유입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60여 명이 우리가 광역의회,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시장까지를 합하면 90명이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공천 신청 정수와 이 당선자 수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하면 공천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도 경선이 대다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지방정치 자원의 한계가 아까 김인영 대표가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정당구조, 정치구조의 특이성상 상당 부분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또 이번 7대 지방선거에서는 더더욱 그 자원의 어떤 한계가 노출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위적인 어떤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했죠. 지방의회. 예전과 다르게 예. 상당수의 신진 지방 정치인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결과를 놓고 지금 상당 부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몇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또 우리 광주 전남의 정치적 자원의 어떤 한계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는 거의 경쟁률이 낮아서 신청하면 공천 받고 공천 받으면 또 당선이 됐는데 그건 이제 지난번 선거의 특수성이죠. 네. 그런데 동시에 또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예비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보면 경쟁이 굉장히 과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회 쪽으로는 과다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에 기초 정치 쪽으로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이 이원성을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저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근본적으로 내각제 같은 형식의 이게 뭐랄까요, 이 제도 변화가 없으면 이 현재의 국회와 지방의 이 인재의 그 서로 다른 유입 정도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그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내 경선만으로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선을 통과하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권력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청장도 하신 분들이 뭐 대여섯 명씩 뭐 경쟁을 펼쳤는데요. 만약에 광주시장을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의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면 이 모든 분들은 이미 광주시 의회 의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쟁쟁한 분들이 광주시 의회 의원으로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을 꿈꾸는 분들은 일단 시의원이 되어야 되면
시의회 자체가 결국 모든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고 그곳에 역량 있는 인재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사실 지방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뽑는다면 사실 이제 독일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을 이미 의회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각 구체적인 행정국장들을 맡는 거죠. 마치 장관들을 맡듯이 청장과 함께 행정국장들을 맡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책적 필요를 분명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외유성 연수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연수 필요를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사실 도덕군자들의 정치를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도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서 지방은 내각제 형태로 갈 수 있습니까? 프랑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프랑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프랑스는 있습니까? 대통령제지만 지방에서는 사실 그렇게 의원 내각제로 해서 시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도 굉장히 많고 그 안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회의 의원들이 사실상 뭐 한가하다고 얘기하면 좀 뭐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치열하진 않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 내각제 상황에서는 다수 소수가 행해라도 무너지기라도 하면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심지어 비례대표까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그러면은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연정을 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사실 이 지역부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공 교수님 얘기 듣다가 거의 지금 토론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지방의원 자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우리 김 이사님하고 김 시장님께서 각각 1분씩만 얘기해 주시고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든 지역 정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역 당의 역할이 굉장히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정치가 실은 활성화되려면은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권한과 역할을 주어지지 않고 실은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역할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영역까지 확장해서 바뀌는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시스템 바꾸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양성이 지역 의원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쪽에서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김 시장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이야기해야 됩니까? 1분입니다. 예. 아니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오늘 또 계신 우리 공 교수님이나 또 김 대표님 말씀 듣고 저희들 당이 또 많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 당의 노력과 활동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더 깊이 저희들이 자신들 돌아보고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세 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 정치가 지역주의 구도가 계속되는 동안은 이 지역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만큼은 집행부를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역사회가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